아무튼 그래서 여포는 여기에서 원술의 편지를 받아서 한번 유비의 통수를 쳤다가 다시 원술의 통수를 치고 유비를 도와줘서 남북 분할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자고. 힘자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못지 못한 원술 개빡쳤겠죠. 그래서 원술이 여기서 뭘 하느냐? 아,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원술이 아니죠. 원술은 여기서 여포의 부하장수 항맹을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사주에 있습니다. 때가 196년 6월이에요. 자, 그래서 밤중에 여포의 장수 항맹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들을 이끌어 여포의 치소인 하비로 쳐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기록을 보면은 관우한테 합의를 줬던 기록이 아마 이 뒤의 이야기겠네요.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함문을 공격하자 문이 견고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포는 반란을 일으킨 자가 누군지 몰랐기에 일단 가족들을 이끌고 관을 쓰지도 못한 채 탈출을 해서 도독 고순의 군영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고순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이죠. 예, 여포 휘하의 뭐 진정한 충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고순에게 가서 한해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순이 바로 항맹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바로 말을 하고 판단이 돼서 항맹의 본진으로 바로 쳐들어가서 활을 쏘면서 항맹을 공격했다. 이 상황에서 항맹의 부하인 조성이 항맹에게 반기를 들어서 둘이 일기토를 했고, 또 되게 좀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항맹이 조성을 찌르고 조성은 항맹의 한쪽 어깨를 베었다. 그 상황에서 고순이 들어와서 항맹을 참수하고 조성을 수레에 태워서 여포에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부상을 입은 조성이 가가지고 항맹이 원술의 모책을 받들어서 장군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포가 함께 모의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이때 굉장히 의외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진궁이 모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궁은 여포의 충신이 아니라고. 예, 진궁이 놀랍게도 이 항맹의 반란에서 또 한 명의 배반자였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기록이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은 여포는 진궁이 일군을 이끄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를 불문에 붙이고 어떤 처벌도 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헷갈리고 아니 진궁이 여포한테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것도 뭐지 싶고 그러면 여포는 왜 진궁을 봐줬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자, 첫 번째 거는 사실 연주 전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납득이 갈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진궁이 모셨던 사람은 엄연히 여포가 아니라 장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포 코인 탈래, 원술 코인 탈래 그러면은 당연히 저 무식쟁이 여포보다는 그래도 원술이 낫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물론 이게 우리 입장에서 여포나 원술이야 그 독인 객인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당시 진궁 입장에서는 여포보다는 원술이 낫긴 해요. 예. 그래도 원술은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고 좀 사대부 출신이고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여포는 또 왜 진궁을 여기서 1군의 대장이다 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줬냐?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유비를 봐줬던 이유랑 좀 연결이 되는데 유비를 지지하는 세력이 사대부들이랑 호족 세력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포는 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필요하기 때문에 유비를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설을 했잖아. 그럼 이것도 진궁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궁은 연주에서 유력한 호족 세력이자 사대부들의 리더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포 입장에선 지금 서주의 사대부 호족들도 나를 지지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사대부 호족이라고 해봤자 구 연주계에서 난민된 진궁 왕의 허사 이 시리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처벌해가지고 죽여버리면은 여포 입장에서는 사대부 호족 지지 세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포는 이게 아마 울며 겨자 먹기였을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얘네까지 쳐내면은 진짜 이제 사대부도 없고 뭐도 없고 개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궁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게 좋은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궁의 기록을 좀 더 거듭어서 올라가다 보시면은 진궁이 이때 한번 봐주니까 나중에 끝까지 여포에게 충성을 바치기는 해요. 충성을 바치긴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충직스러운 장군 고순 있잖아요. 고순과 진궁이 끝까지 서로 화합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 걸 보면은 여포는 이렇게 봐줬을지 몰라도 여포의 부하들은 그때 저 배신자놈 저거 여포 장군이 봐줬지만 진짜 저 못 믿을 놈이야. 이런 식으로 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랬을 것이고 또 나중에 합의성에 들어가서 최후의 항전할 때 또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여포의 부인이 여포가 성 밖으로 나가서 뭔가 작전을 취하려고 하자
진궁 저 사람은 조조 밑에서 조조가 가족처럼 봐준 사람인데도 배반했던 놈인데 당신이 성 밖으로 나가면 진궁이 반란할 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궁은 마지막까지 이 배신자의 불도장이 남아있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아무리 호족이고 사대부고 지지 세력이 있었다고 해도 여포가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궁의 목을 치는 게 맞았어요. 오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이미지맨 원소 1분의 1승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포가 어떻게 보면 좀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포가 뭐 이민족 출신이라 가지고 한족들이 지지 안 해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개오바고 그거는 아닌데 적어도 여포라는 사람이 호족이랑 사대부들이랑은 담을 쌓은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호족이랑 사대부들 입장에서 쟤는 좀 바바리안이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공손찬보다는 똑똑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도 아마 좀 공손찬 비슷한 느낌의 그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동탁 부하 출신이라서 좀 그 불도장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주 삼국지는 유비와 여포의 분할 점령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술 힘자랑만 하다가 망함. 유비 망할 뻔하다가 간신히 다시 기사회생. 여포 혼자 개이득보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여포 원술은 각각 또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여포 기록을 또 보시면은 유비가 천천히 다시 군사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약 1만 명의 군사들을 다시 모으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여포가 또 이걸 보고 이거 선 넘네. 야, 몇 만 명? 너는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유비를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비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두고 조조에게 귀부했다. 조조는 그를 후대하고 예주목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패로 보내서 여포에게 대항하겠다. 뭐 자연스럽게 합의성에 있던 관우 이런 애들은 다시 패연으로 왔겠죠. 그래서 여포는 이런 식으로 서주를 다시 완벽하게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나중에 또 기록들을 보면 알겠지만 진규, 진등을 비롯한 서조, 호족 이런 애들은 결국 나중에 갈수록 여포를 지지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길을 찾으면서 보조편으로 붙고 진군, 공융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나라 저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이 여전히 유비가 조조편으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포가 서주를 완벽하게 먹긴 했지만 결국 크게 이득을 본 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누가 이득일까요? 결국 조조가 이득 봤어. 그러니까 서주에 기반이 있는 유비라는 사람이 조조한테 넘어온 거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지금 조정이랑 저거하고 백파적 뭐하고 그 시스템 정비하느라 바쁜데 이거 넝쿨째로 서주에 기반이 있는 유비가 굴러 들어오네? 개이득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한편 그 상황에서 원술은 어떻게 됐느냐. 자, 원술 입장에서는 지금 봐봐요. 헌재 옹호도 실패했어. 여포랑 해가지고 했는데 여포한테 또 통수 맞아가지고 힘자랑만 오지게 하고 작전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자기 병성이 이제 수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조조가 헌재를 기반으로 해서 황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지금 막 단양태수 주은도 뭐 학살해서 쫓아내. 양주자사 유효랑도 한바탕 뜨고 있어. 심지어 태부 마일제는 가둬놓고 개지랄하다가 마일제가 죽었어. 이렇게 되면은 원술 입장에선 지금 나는 이미 그 조정의 역적이야. 조조가 교통정리를 끝내는 순간 원술은 바로 역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술은 이 상황에서 뒤집기 한 판을 위해서 여기서 희대의 도박수를 둡니다. 그게 뭘까요? 황제 참칭.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시면은 원술이 은밀히 도참서를 믿으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마땅히 한나라를 대신할 사람은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는 진국의 출신으로서 그 순 임금의 후예가 되는 집안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순 임금의 황색의 기운을 받아서 한나라의 적색의 기운을 대신하여 덕을 운행하는 순서를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개 씹소리 하면서 황제 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유교가 지금 뭐 우리 말하는 성리학 뭐 이런 거 되게 과학화돼 있고 이런 거랑 좀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행사상 뭐 이런 거가 거의 과학으로 믿어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뭐 개소리야 이러겠는데
1800년 전이야. 그때 서양에서는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서양에서는 저 사원소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어. 어? 땅, 불, 바람, 물 이렇게 네 개의 원소가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해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있다. 동양이라고 뭐 크게 다르겠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오행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행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만물이 오행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알죠? 그 일주일 거기서 월이랑 일 딱 두 개 떼고 화수목금토 있잖아. 이게 5개 행이에요. 이 오행이라는 것이 서로를 살려주기도 하고 서로가 상극인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가 목을 키운다. 왜냐면은 물이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는 불을 키운다. 나무가 땔감이 돼서 불을 태워주기 때문에. 불은 흙을 만든다. 이거는 좀 웃긴 게 불로 타고 나면 재가 남는데 재가 흙이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흙은 금을 만든다. 이게 금이 이제 쇠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광석이 땅에서 나오잖아. 땅 파면은 나오고. 그다음에 금이 물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은 차가운 쇠그릇에 이슬이 맺히잖아. 그것 때문에 금은 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5개 사이클이 있거든요. 5개가 서로를 살려주는 사이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방이 세운 한나라, 유씨의 한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불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불의 나라가 지금 난세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했죠. 불은 흙을 만든다 이렇게 됐잖아. 당시의 과학적인 이론에 따르면은 불은 흙을 만들기 때문에 불의 왕조인 한나라를 뒤을 나라는 흙의 왕조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게 당시 사람들한테 먹혀주는 그런 사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황건적들도 창천이사 황천당립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푸른 하늘은 죽고 노란 하늘이 오랄 것이다. 이게 노란색이라는 게 흙을 상징하는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불의 나라인 한나라가 죽고 노란색의 나라인 황건의 나라가 세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황건적이 세웠던 기치가 이거야. 근데 이거랑 또 똑같은 거야. 원술도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흙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순 임금이 약간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씨는 순임금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황제로 띄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개쌉소리 해가지고 황제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당대는 그 오행사상이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거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술이 황제를 참칭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때 또 기록을 보시면은 원술이 낙양에서 손견이 전국세, 그러니까 전국 옥세예요. 옥세를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손견의 아내를 체포하여 그것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기록마다 막 많이 달라요. 뭐냐면은 손견이 옥세를 원술에게 바쳤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 손견의 부인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가 원술한테 뺏겼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냥 애초에 원술이 그냥 옥새를 뭐 찾았다 뭐 이런 기록 이게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연희에서는 손책이 옥새를 주고 담보로 맡기면서 구 손견군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연희의 드라마틱한 각색인 거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원술 입장에서는 자신이 황제가 될 만한 기반 근거도 만들었고 나한테 옥새도 있고 게다가 지금 상황상 어차피 조만간 난 역적으로 눈도장이 찍힐 때니까 기왕에 내가 역적이 될 바에야 화끈하게 황제 한번 된다 이러고 제위에 당당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당시에 강남 3군을 정벌을 하고 있는 손책이 바로 원술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주군을 그동안 주군으로 모셨던 거는 한나라의 충신이시고 그런 거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랑 같이 낙양도 승복하려고 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황제를 칭하시는 건 이건 참칭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저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킬 테니까 뭐 황제를 제발 참칭하시 마시고 칭하실 거면은 더 이상 당신이랑 교류 안 하겠습니다. 손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그동안 원술한테 얼마나 시달렸어. 그러니까 원술이 황제 됐다 이러면 아 이건 기회다. 완벽한 찬스 이러고 바로 원술한테 손재를 딱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원술이 황제를 선언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 누굴까요? 손책이죠. 또 누가 이득을 볼까요? 결국에 또 이것도 조조의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가뜩이나 황제 모셔가지고 사무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 옆 동네에서 갑자기 황제가 딱 나타났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야, 저거 봐라. 내가 지금 황제를 모시고 있는데 이거 황제를 모시면서 내가 뭐 하려는 거 보여? 저런 역적들이 있잖아. 내가 저런 역적들의 뚝배기를 깰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 황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황제를 모시면서 지금 나한테 어그로가 쏠릴 만한 판국인데 하필 옆에서 또 원순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대판 끌어버린 거야. 조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인데 옆에 있던 여포도 개지랄하고 아래에서 원술도 개지랄하고 이래가지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조조가 되었습니다. 웃기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될까? 자, 그렇게 서주 삼국지가 다시 판도가 살짝 바뀌어요. 유비는 서주 삼국지의 레이스에서 탈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객장 신세가 되면서 명성 하나는 서주에서 제일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실권은 가진 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서 서주 삼국지는 다시 판도가 조조, 여포, 원술 이런 식으로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가 약 197년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포랑 원술이 헛짓거리를 하면서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조조도 이제 본격적으로 서주로 자신의 세력을 뻗쳐 나가야겠죠. 근데 이때 기록을 보면은 유비가 여포에게 깨지고 여포와 원순이 본격적으로 치고받을 동안 조조는 또 아무것도 뭔가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지원군을 보냈다가 지원군이 여포한테 깨져서 유비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이거 조조 이거 보통 능구렁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비랑 여포랑 원순이 서로 치고받게 하는 동안 그냥 지켜보면서 팝콘만 뜯으면서 엄청 이득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때 조조도 그랬던 게 아니에요. 조조가 이때 또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느라 이 서주 삼국지 판도에 또 참가를 못했어요. 그게 197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시나요? 완성전투 장수와 가후에게 자신의 부하인 전유와 아들인 조왕을 잃었던 사건이죠. 이게 197년 1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조 이야기를 또 좀 해야겠어요. 오늘 서주 삼국지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